복습하시면 되겠고요. 미세먼지의 실체, 사실적 읽기입니다. 사실적 읽기에 관련된 지문들은 전부 다 설명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 문제에 들어온다. 반드시 윗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OX 문제가 있다. 많으면 2문제까지 걸린다.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 아주 살벌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문 전체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어디만 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OX 이 지문을 외우지 않는 이상 바로 맞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정보는 어디쯤에 있지? 그 정도 위치는 기억하고 OX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지.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미세먼지의 실체 시작해보죠. 박록진 씨. 이름 비슷한데 저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면식도 없죠.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면은 그 시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에 미세먼지 농도 나오잖아. 여기 앞에 BYC 앞에도 있잖아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조그만 액체, 고체 알갱이를 일으키는 미세먼지. 미세먼지의 단어 뜻 설명해 줬죠? 네모. 그리고 옆에다가 쭉 와서 미세먼지의 개념. 미세먼지란 뭐뭐뭐뭐다. 내용 전개 방식으로 따지면 정의. 그러니까 정의의 방식을 활용하여 중심 소재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맞는 말. 우리는 언제부터 미세먼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밑에다가 Q. 설명문은 바로 물어보고 대답해 줘야 합니다. A. Q&A. 그럼 또 옆에다가 쓸 수 있겠지.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고 대답한다. 문답.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저씨 문답법 엄청 좋아해. 한 6번은 나와. 미세먼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형광펜이 있다면 체크. 묻고 답하는 방식. 독자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자, 집중해. 이거야. 여러분들도 수업할 때 그냥 제가 쭉 떠드는 것보다 중간에 재용아 이거 뭐니? 라고 물어보면 긴장하면서 집중하게 돼 있어.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보도된 횟수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뉴스 꼬불꼬불 밑줄, 사람들의 관심 꼬불꼬불 밑줄, 그리고 요렇게 화살표 해놓은 다음에 미세먼지 관련 뉴스는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지. 관심 많으면 뉴스에 나오겠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만 건이 채 되지 않던 미세먼지 관련 보도 횟수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 2014년에는 4만 건, 2016년에는 6만 건 이상의 보도가 되었죠. 옆으로 화살표 표시해 놓고 요 정도면 구체적 수치. 숫자를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면 왠지 믿을 수 있지 않나? 신뢰성 업.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있어. 이것에 대한 출처가 없어. 출처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또 생각해줘도 괜찮다.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관련 보도가 늘고 관심이 높아진 걸까요? 질문, 다시 대답. 그러면 또 2번 숫자 옆에다가 문답 써놓으면 되겠지. 미세먼지 농도 PM10의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큰 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로 화살표 그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감소 써놓읍시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끊어 두 줄로 미세먼지의 직접 배출량이 점점 낮아진 겁니다.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원인과 결과 두 글자로 줄일 거예요. 뭐라고? 인과. 자꾸 이런 거 왜 하고 있냐고요? 시험 문제 거의 반드시 나오는 거 1번 OX, 2번 설명문이면 내용 전개 방식 이런 거 물어보니까 얘네들 확인하셔야 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라고 하면 이거야. 2번 문단에서 사용한 내용 전개 방식과 같은 방식이 쓰여져 있는 것 찾기. 보기 1, 2, 3, 4, 5번 여러분들 다 처음 보는 건데 거기에서 인과 원인과 결과 나와 있는 거 찾으면 돼. 시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가 처음이래요. 여기서 뭐 문제 될 거 있을까? 네. 중간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죠. 미세먼지는 크게 PM10과 PM2.5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두 가지로 나눠놨죠. 분류. 다음 위에다가 빨간색 있으면은 또 요렇게 당구장 표시하고 하나 쓸까요? 최근의 모의고사 추세는 분류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해서 분류 기준을 요즘은 잘 물어보는 편이야. 그래서 분류 기준을 꼭 찾아야 한다. 그러면 보는 순간 PM10과 PM2.5로 나누는 기준이 뭐지? 라는 건 생각해야 돼. 먼저 PM10은 입자의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PM10에다가 네모. 사람의 머리카락 단면 지름이 80에서 100이니까 그보다 10배 정도 작은 겁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랑 PM10을 크기를 비교하고 있지. PM2.5는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최근에는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훨씬 유해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한 게 폐에 박히는 거랑 요만한 게 폐에 박히는 거랑 작은 게 더 인체에 피해를 많이 준다 이거죠. 그러면 PM2.5에다가도 네모.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PM10과 PM2.5로 나누는 기준은 뭐야? 크기야. 다음 이제 이어지는 얘기는 PM10에서 얘기하겠어? 2.5 얘기하겠어? 2.5 얘기하겠지. 저게 더 심각하다라고 해놨으니까 정보를 찾아야 되죠. 2.5 체크. 초미세먼지. 인체에 훨씬 유해하다. 다음 서울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는 10년간 농도 변화를 보면 농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 옆에다가 또 이렇게 아래로 화살표 그리고 씁시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여기 볼까요? 농도가 조금씩 감소하지만 미세먼지보다는 감소폭이 덜 합니다. 나와 있진 않지만 미세먼지 감소폭은 아마 이렇게 그릴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폭이 더 크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그 다음 요렇게 나와 있는 그래프 있죠. 그래프. 그러면은 밑에다가 또 요렇게 표시합시다. 요렇게. 보조 자료를 사용하고 있구나. 괄호 열고 그래프. 연도별 변화량을 쉽게 알 수 있음. 연도별 변화량 쉽게 알 수가 있음. 독자들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그 다음 보조자료 여기 봐. 출처.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라고 해서 또 밑에다가 화살표 출처를 밝히고 있어.
이 지문에는 한 번도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다른 단원하고 연결하면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쓰기 윤리를 잘 지키고 있다. 쓰기 윤리 오케이. 다음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서 나온 자료 웬만하면 믿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밑에다가 쓸까? 공신력이 있어. 믿을 수 있겠는 걸 신뢰성 높아지고 있어. 여기까지 얘기해주면 더 할 말이 없어. 됐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물어보고 대답하고 PM10을 뭐 할 거야? 분류할 거야. 분류라고 해도 괜찮고요. 미세먼지에는 이러한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라고 해서 예시라고도 볼 수 있고 먼저 그 다음에 얘네들까지라고 해서 미세먼지의 종류를 열거했다라고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 인근 학교 다 조합해서 3개 말씀드리지만 학교쌤은 한두 개만 말씀하실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그것만 갖고 있으면 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PM10 미세먼지 미리 체크할게요. 황사, 해염입자, 자연미세먼지 요렇게 3가지. 우선 먼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황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면 또 체크할까? 먼지 중에서도 황사. 다음으로 해염 입자가 있는데 그 바닷가 보면은 바람이 엄청 심한 날 막 바다에 거품이 뽀글뽀글해서 비눗방울처럼 막 날리는 거 있어. 그거 얘기하는 거야. 미세먼지,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물거품이 공기 중에 부서져서 조그만 알갱이로 남는 걸 말합니다. 해염 입자의 정의. 그러면 또 옆에다가 써야 되겠네. 뭐라고? 정의. 그 다음 꽃가루도 미세먼지입니다. 그럼 또 꽃가루 체크. 이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연 미세먼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까? PM10 미세먼지, 자연 미세먼지 다 똑같은 말. 그래도 해롭기는 하지만 자연적인 거니까 조금 덜 해롭지는 않을까? 말은 좀 웃긴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들은 체크, 모두 크기가 크다. 초미세먼지의 범주에는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얘기는요, 또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 PM 2.5 이상은 된다야. 2.5 이하가 돼야 초미세먼지라고 했거든. 근데 초미세먼지엔 안 들어가. 2.5보다는 크구나, 이 이야기.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로는 버스에, 트럭에,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검댕이 대표적입니다. 얘네들은 초미세먼지 이야기할 거죠. 체크.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거. 버스나 트럭에,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검댕. 이 까만 미세먼지는 크기가 엄청 작아. 그래서 초미세먼지. 눈치챘죠? 노란색은 미세먼지, 민트색은 초미세먼지. 그냥 여러분들은 또 색깔 구분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자동차의 배기구에 여과장치를 달아서 이전보다 배기가스 양이 많이 줄기는 했죠. 최근에 막 무슨 트럭 요소수 부족하다고 막 그런 거 뉴스 엄청 떴었잖아? 그게 그 매연 절감 그거야. 그게 없으면 뭐 문제가 되나? 엄청 문제가 됩니다. 그게 요소수가 부족하면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 트럭에. 일을 못해 사람들이. 검댕 이외에도 대기 중에 쌓여 있다가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황산과 황산암모늄, 해양 유기물,
각각 화학종이 다른 초미세먼지들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는요, 초미세먼지에는 이러한 애들이 있어요. 예시. 얘네가 전부 다 초미세먼지입니다. 열거. 내용 전개 방식은 중요하다. 계속 내려가죠. 자연 미세먼지는 땅에 있다가 바다로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갑니다. 자동차가 길거리 지날 때 흙먼지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이 비산먼지라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다 밑줄. 흙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하는데 밑줄. 얘네가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요렇게 화살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원인, 결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황사도 이와 같은 원리로 발생을 합니다. 어머, 아까 위로 올라올까? 황사 뭐였지? 노란색이었었지.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체크해야 되겠죠. 위에 거랑 색깔 구분해서. 황사. 흙이 많은 동아시아의 아주 건조한 땅에 강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하늘로 떠오르고 그게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게 황사입니다. 세상에 중요한 말, 황사의 발생 원리를 괄호 열고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 거기까지 체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놓고 4번은 미세먼지의 생성 원리, 5번은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 다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또 옆에다가 써야 되겠지. 뭐라고? 대조. 더운 여름날 냉장고에 있던 음료를 냉장고에서 꺼내 놓으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죠? 네! 질문. 그리고 추운 아침엔 안개가 끼고요.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낸다. 추운 아침에 밖에 안개가 낀다. 이러한 것들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달라붙는 응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응결 현상 네모. 응결 현상의 예, 1, 2. 그러면 또 옆에다가 써야 되겠지. 예시. 초미세먼지도 이와 같은 응결 현상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럼 체크. 초미세먼지는 응결 현상에 의해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걸. 응결 현상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생긴다.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원인과 결과지 따지면 그러면 인과라고 해도 되고 응결 현상을 거쳐서 초미세먼지가 발생이 됩니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역시 학교쌤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면 된다. 물방울은 수증기가 재료라 인체에 무해하지만 끊어. 초미세먼지는 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합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죠. 5번 단락 자체가 대조가 쓰여 있다. 대조. 밑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가 궁금해? 초미세먼지 재료가 궁금해야 되지 않나? 설명해 줄 거야.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면 이걸로는 초미세먼지 이게, 요걸로는 초미세먼지 이거, 저걸로는 초미세먼지 저거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그게 OX 포인트지.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이산화황 1번, 질소화합물 2번, 암모니아 3번, 유기기체 4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줄 거야. 자면 안 돼. 우선 이산화황 동그라미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만들 때 발생합니다. 화력발전소.
이산화 황 여러 개가 달라붙으면 황산이나 황산염과 같은 초미세먼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화살표. 기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라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다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 동그라미. 대기 중에 서로 달라붙어 질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듭니다. 화살표. 소나 돼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지는 암모니아 동그라미, 암모늄도 있습니다. 네모.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요렇게 표시할까? 재료 동그라미. 밑으로 와서 네모, 초미세먼지, 네모. 우리 지금 이걸 4번 하는 거야. 왜? 그래서 4번 설명해 줬으니까. 암모니아로 암모늄 만들어. 화학적 용매를 쓸 때나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기체도 유기기체 동그라미. 대기 중에 산화 과정을 거쳐서 서로 달라붙으며 유기탄소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듭니다. 요렇게 화살표. 외워두면 너무 좋지만 굳이 외우려고 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아도 괜찮아. 어차피 지문 줄 거니까.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자면 안 돼. 다음 페이지.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역시 물어보고 또 대답할 거고 7번 옆에다가 다시 문답. 일곱 번째 문단의 핵심 단어는 뭐 같아?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지수. 이게 일곱 번째 문단의 핵심 단어지. 1세제곱미터당 들어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가로, 세로, 높이 1m 박스 안에 초미세먼지가 몇 그램 들었니? 이건데 20 마이크로그램이래요. 참고로 조금인 것 같지? 세계보건기구에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으로 1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를 권장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준 2배야.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WHO 기준 2배. 점점점 심각. 좋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거지. 하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수조연을 들여 환경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끊어놓고 반대로 화살표. 환경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20년간 감소해 왔습니다. 역시 원인과 결과지. 옆에다가 쓸까요? 인과. 문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을 최저점 찍은 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대충 그래프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2012년 미세먼지의 농도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하면 아마 이런 형태일 거라고. 물론 옛날보다 막 더 높아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좀 지울까? 왜 미세먼지가 다시 증가하고 있을까요? 이제 또 옆에다가 쓰자. 문답. 기상조건과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읽지 않아도 이제 알 수 있어. 8번 문단의 내용은 기상조건과 미세먼지의 농도 관계예요. 그리고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칠해볼까? 기상조건, 풍속, 기압, 풍속, 기압,
풍속, 기압.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서 다음 페이지 미리 체크할게요. 어디가 있어? 지구온난화. 요거 세 개야. 이 세 개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줘. 그러면 앞으로 넘어와서 또 다시 쓸까요? 우리는 이제 이 정도는 외워줄 수 있지. 기상조건 위에다가 화살표. 1번 풍속, 2번 기압, 3번 지구온난화. 이 정도는 써줄 수 있지. 이렇게. 풍속이 빠르면 대기 오염물질이 대기에서 잘 섞여 굴뚝에서 같은 양의 이산화황이 나와도 바람이 세게 불면 주변 공기와 잘 섞여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는 낮아집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풍속을 보기 위해 과거 20년간 미세먼지 농도의 평균을 낸 다음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20년 동안의 평균을 0, 0보다 위에 있으면 미세먼지 농도 높아 대기오염이 심했다. 계산을 결과해보니 2012년이 제일 낮았고 이후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또 다시 그릴 필요 없겠지. 여기 위에 있는 거 얘 그대로 그냥 좀 갖다가 쓸게요.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얘 좀 그냥 갖다가 쓸게. 그래서 계산 결과를 보니 2012년이 제일 낮고 조금씩 증가. 똑같은 연구를 풍속에도 적응해 봤더니 20년 차 평균을 내고 편차를 비교해서 2012년 바람이 가장 세게 불었고 풍속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래. 바람에 대한 풍속 그래프는 어땠을까? 이랬을 거예요. 2012년에 풍속이 제일 빨랐을 거야. 아, 바람이 빨리 불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구나. 그거 확인하는 거지.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해왔었던 요 조사의 결과를 요약해 주겠다 이거지. 우리가 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대기와 덜 섞이는 기상 조건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풍속의 저하가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에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 옆에다가 요 정도로 정리해 줄 수 있을 걸 풍속, 미세먼지 농도 요렇게 해놓고 풍속이 빠르면 미세먼지 농도 낮아진다. 풍속이 느려지면 미세먼지 농도 높아진다. 이거를 모의고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냐? 풍속과 미세먼지 농도는 반비례 관계다. 풍속과 미세먼지 농도는 역의 관계다. 풍속과 미세먼지의 농도는 마이너스의 관계다. 이렇게 다 말을 조금씩 바꿔서 쓸 수 있어. 여기 모의고사 용어지 뭐.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라는 얘기를 못 듣고 있어. 기압도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대부분 고기압일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밑에다가 빨리 쓰자. 기압과 미세먼지 농도의 관계. 기압이 높으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 얘네들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례 관계다. 정의 관계다. 양의 관계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2013년 베이징 미세먼지 농도가 1000이래. 1000. 기준이 10인데 1000이래. 100배야 100배. 나가서 죽고 싶어? 나가서 숨 쉬어. 이거 급일걸?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100이 되면 마스크 써라, 외부 활동 자제하라, 안내문이 나가는데 이 정도가 됐다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까? 고기압, 미세먼지 농도 높아져. 이렇게 화살표. 다음 페이지. 거의 다 끝났어. 겨울철 우리나라 고기압일 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어. 겨울 땡땡 고기압 화살표 바람 적어. 공기가 주변과 잘 섞이지 않는 정체 현상이 심어지면 정체 현상. 미세먼지의 농도는 올라갑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썼던 거랑 똑같은 얘기네. 기압이 높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이거야. 근데 그거를 중간에 뭐를 넣었어? 과정을 넣어준 거지. 그래서 요 정도면 과정이라기보다는 저는 인과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인과라고 쓸 거예요. 인과라고. 과정이라고 해도 뭐 할 말 없고. 근데 나는 인과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그럼 또 옆에다가 쓸까? 10번 옆에다가 인과 반면에 라고 해놨으니까 대조. 저기압이 영향을 미칠 때에는 저기압 상대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빨라. 화살표. 강수 현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강수 현상 등이 동반돼. 공기의 흐름이 빠르고 and 강수 현상이 동반돼. 화살표. 미세먼지가 쌓일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아래로 화살표. 그러면 이거겠네. 저기압 바람 많이 불어 정체 현상 안 나타나 미세먼지 농도 낮아져. 굳이 한 줄 더 쓸 필요는 없어. 화살표는 반대 방향으로 갈 거니까. 지구온난화도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처럼 비유. 나무도 온도가 높아지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기체를 뿜어냅니다. 나무도 숨쉬어. 유기기체. 나무도 숨쉬어. 더우면 숨 많이 쉬어. 근데 그거는 좀 문제가 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유기기체가 많이 나오겠죠. 유기기체 재료로 쓰여서 유기탄소라는 에어로졸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볼까? 정리. 지구온난화. 기온이 높아져. 나무도 땀을 흘려 유기기체 늘어나. 유기기체가 늘어나 유기기체를 재료로 하는 유기탄소. 유기탄소. 괄호 열고 에어로졸. 얘네들도 늘어나. 이렇게. 문제는 이 유기탄소, 에어로졸도 미세먼지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거꾸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끊을 거예요. 끊어놓고 어떻게 써놓으면 돼? 앞에는 기후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끼칩니다. 다음 12번 문단에는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쟤한테 영향을 끼치면서 쟤도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이렇게. 정말요? 네.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산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번 문단은 앞에 문단과 대조가 있으면서 피나투보산 예로 들었죠? 예시. 화산이 폭발하자. 화살표.
많은 화산재와 가스가 성층권으로 올라가서 5년 동안 머물렀죠.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성층권에 올라간 결과 다시 화살표.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되었습니다. 지구가 있죠. 피나투보산 화산이 있어서 화산이 터졌죠. 미세먼지가 엄청 쌓였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반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가 돼서 튕겨나가. 햇볕 받아야 따뜻해지는데 추워져. 대기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복사 에너지가 반사돼 화살표. 대기 온도가 떨어져. 원래 온도로 회복하는데 5년이나 걸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 둥둥 떠다니던 미세먼지 사라지는데 5년 걸렸대. 즉 미세먼지가 어디가 있어? 기온에 영향을 끼치게 된 거지. 그러면 또 이렇게 할까요? 화산 폭발이 대기 온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 그리고 뭐하고 저는 요거는 말 그대로 단계가 차근차근 있어. 그래서 얘는 인과보다는 과정이 더 좋아. 여러 기후변화 모델과 미세먼지를 넣고 모의 실험을 해보니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미세먼지는 직접 햇빛을 반사시키거나 구름에 영향을 끼쳐서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다시 미세먼지가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살표 방향. 이렇게 볼 수 있지. 여기까지 뭐 문제 될 거 있을까? 너무 쉬운 질문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끝이야. 이제 다 끝나가.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전 개인적으로 11번 문단 마지막 문단 저거 꼭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 해봅니다.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시각각 측정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쏘아 올린 5개의 인공위성이 시차를 두고 궤도를 따라 이동하죠.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물질, 오염물질, 미세먼지, 온도, 기압을 측정합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포함한 대기 오염물질을 측정해요. 대기의 흐름을 분석하는 위성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면 사진 한 번만 찰칵 찍으면 기압, 풍속, 기온 다 알 수 있대. 새로운 위성을 이용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구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포함한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면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그냥 앞으로 전망하고 있어. 위성 도입이 대기 변화 연구에 미칠 영향 옆에다가 전망 요거 하나만 더 써둡시다. 그래서 마지막 문자는 뭐 크게 체크할 건 없다. 지영씨 요 질문 할만해? 야 밑으로 또 잠깐 내려오고 얘는 보지 않으셔도 되겠고 다음 페이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여기 빈칸 채우게 하고 일일이 검사할 거예요. 여기 넘어옵시다. 학습활동.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구분하라고 해놨는데요. 중심 내용에는 애초에 굵게 꼬불꼬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걔네들 체크하시면 되겠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시험 문제 내면 여기 네 군데에다가 밑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무데나 나머지 문단 세부 내용의 밑줄 긋고 서로 중요도가 다른 문장 찾기 1, 2, 3, 4, 5번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밑으로 내려가서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의외로 저는 얘가 시험 문제 내기 딱 좋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시험 문제 낼 거야? 여기 보세요. 가나 다라마 해놓고 가달락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다른 거 5번 이렇게 거야. 그러니까 이 문단이 글의 처음인지 끝인지 중간인지 파악해서 설명문 처음, 중간, 끝은 어떤 특징이 들어가니 그거 확인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는 좀 외워두고 다음 고민할 필요 없어. 맨 앞에 문단 하나, 맨 끝에 문단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중간이야. 그렇게 생각해 놓으면 괜찮아. 다음 페이지. 전개된 내용 전개 방식이 찾아난 거 찾읍시다. 빨간색으로 체크는 해볼게요. 구분, 비교 대조, 열거, 인과, 예시, 그리고 저는 계속 써드렸던 문답, 그것까지 확인해서 다음 문단에서 뭐가 쓰였니? 라는 거 찾으시면 된다 라는 것들. 당연히 시험 문제는 이거지. 여기에 요렇게 관련된 거 문단 다에 쓰인 내용 전개 방식 같은 거 찾기, 라와 관련된 거 찾기, 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그리고 밑에다가 2개만 더 쓸까요? 과정 2개만 더 씁시다. 과정, 문답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윗글의 내용을 200자로 요약해 봅시다. 오케이, 좋아. 3번 문제 가지고는 시험 어떻게 내냐고? 여기 요약한 거에 중요하지 않은 문장 하나 끼워놔. 그리고 각 문장별로 기어, 니은, 디귿, 리을, 쓸데없는 거 미음 해놓고 요약할 때 생략할 수 있는 문장 찾기, 그렇게도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말 찾으면 돼.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네, 시험 범위가 여러분들 교과서 본문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4번은 시험 문제 들어가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또 다시 따로 하겠지. 그리고 넘겨. 여기에도 뭐 별로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됐어. 맨 앞으로 돌아와. 이따가 시간 애매하면 또 확인할 거지만 일단은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꼽사리 문제 푸시는데 한 7분 정도? 8분 정도 드릴 거예요. 시작!